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정신없이 날도 추워지고. 야, 벌써 12월이 됐는데 연말이 됐는데 연말 어떠세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바쁘게 아직까지는 지내십니까? 스케줄이 없습니다. 오늘 주제가 대학 과연 보증수표인가? 참 제목이 참 도전적이고 참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는 주제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교육 문제 또는 입시 문제를 포함한 얘기인데 참 할 말이 많죠.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한마디씩 다 할 수 있는 얘기일 텐데. 할 말은 많지만 입 바른 소리 하기 참 힘든 주제인데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11월은 수능의 달. 부모님들의 기도로 시작해 수능 대박 기원 떡에 후배들의 수능 응원까지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 대학이란 무엇인가? 저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잖아. 상위 1%를 위한 전쟁. 사교육의 늪에 빠진 학생들.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0년 연속 1위. 엄청난 경쟁을 뚫고 대학생이 돼도 끝이 아니다. 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 실업자와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 결과적인 평가에만 치우쳐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 대학, 과연 보증 수표인가? 예, 뭐 공교롭게 저 빼고 세 분 다 지금 대학에 계신 분들이라서 참 할 말이 많으실 텐데. 수능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네,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 학부모한테 대학 문턱이 참 높죠. 또 이게 매해 이제 반복되는 거지만 뭐 입시생을 두지 않은 어른들도 참 보고 있으면 숨이 턱 막힐 지경입니다. 뭐 어느 집안이나 뭐 고3이 없어 본 집안은 없을 텐데 고3이 있으면 참 난리도 아니죠. 예, 뭐 그런 지금 상황인데. 아주 그냥 그렇죠. 살얼음판이죠. 예. 예. 저는 지옥의 두번 같은 하시네요. 고3 아이를 2명이나 아, 그죠. 겪었으니까. 예. 그 올해는 특이하게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수능 샤프 논란이 있었죠. 아, 참. 예, 샴푸 있었습니다. 이 단적으로 이제 얼마나 수험생들이 이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현상인데. 그게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2005년인가 이제 예. 그 입시에서 수능 시험 볼 때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방지하려고 이제 연필하고 그 샤프펜, 컴퓨터용 샤프펜 말고는 못 가지고 들어온다.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이게 연필은 깎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깎아야 되는데 문제 풀고 하는데 이제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니들이 가져오는 거 못 믿겠으니 정부가 지급한다 해가지고 이제 샤프펜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대요. 이제 그런 거였고 이제 원래는 그런 건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예민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손에 익어야 잘 된다라는 생각. 학생들의 생각인지 부모님들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매번 이제 수능 시간에 수능에 나눠주는 그 샤프 펜슬은 미리 사전에 사서 연습하고 홈 경기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런 현상들 좀 누가 봐도 기이한 현상들인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게 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은 그런 표현을 이제 안 쓰지만 그렇죠. 오골탑이라 그래서 소를 몇 마리 이제 팔아야 이게 대학도 보내고 대학 교육도 마치고 뭐 이런다는 건데 뭐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점도 있겠죠.
또 뭐 개천에서 욕난다는 게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죠. 뭐 그러면 그렇죠. 개천에 있는 사람은 네. 계속 개천에서 살아야 되니까. 한국 특유의 이제 교육열이고 뭐 한마디로 배움에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유 교수님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가 OECD 대학 진학률이 1위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의 예. 특수한 현상이라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예. 보여주는 게 이제 이런 OECD 조사 예. 이런 통계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일단 진학률이 10년 동안 계속 1위 했다라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거고, 또 이제 뒷부분하고 연결되지만 그 우리는 대학이라는 통과를 안 하면 안 되는 일종의 학벌 사회. 그러니까 그 학벌도 또 일렬로 줄이 쭉 서 있어요. 서울대학부터 서열화. 해서 예. 쫙 서열화돼 있죠. 다른 나라 같은 다양해서 이쪽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그렇죠. 되는데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줄이 쫙 일렬로 서 있는. 족보를 외우죠. 그렇죠. 다들 외우죠. 그렇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일렬화돼 있는 이런 이제 현상이 이제 아주 우리 특징적이고, 그런 반면에 대학을 졸업해봤자 이렇게 취업이 잘 된다든지 이 그것도 취업률은 아니죠. 또 이렇게 그 그렇죠.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예. 이런 이제 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이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 분명히 한국의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사실은 유교 문화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교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일반인이 상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낸 게 유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제가 수나라 문제 때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식천무 때 이제 좀 더 본격화되고 나중에 송나라 때 완전히 정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귀족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관리로 임용이 되는 이러한 코드들이 정당화되니까 그것이 수백 년 동안 벌써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안이 한 사람만 좀 잘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막 밀어서, 그래서 예전에 우골탑 말고 더 심한 거 있잖아요. 땅 팔아서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때 땅만 안 팔았으면 재벌이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땅 개인이 팔았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제 지위 상승의 열망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인데, 우리는 아까 유교부터 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그 유일 통로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길을 쓰고 더 교육을 해야만 그게 이제 지위 상승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이런 구조인데, 예를 들면 다양한 이제 지위 상승의 통로가 있으면 꼭 교육을 통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독일식 뭐 도제 이런 장인 이런 것들로도 성공하는 길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객관적인 지표 제가 말씀하시다 잠깐 끊겼는데, 총 우리나라 지금 가장들의 수입 대비 사교육비 지출률이 부동의 1위를 계속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수입 대비 자녀들 사교육비를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죠.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부모들이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노후를 포기할 그렇죠. 정도로. 그러니까 노후 보장을 포기해도 애들 교육은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밭대기 팔고 소 팔아서라도 그게 우골탑인 거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이제 계층 상승 욕구가 한국의 교육열에 반영되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이게 개인의 계층 상승 욕구가 아니라 가족의 계층 상승 욕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연동돼 그러니까 이제 있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인 거고, 이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대체로 이제 평준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교육을 통해서 상향 이동이 가능한 기회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일종의 좀 시장 원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 원리가 들어오면 당연히 자원을 더 만지간히 꾸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나마 공평한 기회라고 생각했던 이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차단당하는 기회 불균형 상태가 만들어지니까 더 길을 쓰고 여기 매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 차현수님, 뭐 일본에서는 대학 다니냐라는 질문을 대학 지금 다니냐 이런 질문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 나왔냐 뭐 이런 거를 안 물어보는 지금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특수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일본은 유교 문화가 굉장히 약하고, 유교 중에 유교도 좀 발전한 유교는 사실은 성리학이 아니고 양명학, 훨씬 실용적인 양명학 계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동경대를 나와도 아버지가 우동집 하면 우동집으로 그렇죠. 가서 그 대를 잇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살아있는 거죠, 우리보다. 우리는
장인 정신이 아니고 그냥 입 닥치고 좋은 학교라고 해서 서열을 정하는 거죠. 우리는 장모 정신이에요. 장인 정신이 아니고 엄마가 어떻게 지시사거리를 해서 어떻게 올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신 그런 정신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그런 학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 그리고 일본이 훨씬 더 개인화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걸 해도 동시 접속, 다중 접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혼자서 CD 게임 하면서 자기 혼자서 끝까지 엔딩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훨씬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치매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과연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사실은 그게 화두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그렇게 길을 써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이제 결국 학벌 또는 학력에 의한 차별이 네. 존재한다는 건데 실제 고졸자 대학 안 들어간 고졸자 예. 처우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죠. 네. 뭐 고졸 취업생 59%가 뭐 사회적인 차별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덜 배웠다, 혹은 뭐 대학도 안 나오고 뭐 했냐, 뭐 그것까지밖에 못했어, 뭐 이런 식의 무시하는 말들, 그다음에 승진이나 임금 관련돼 있는 차별, 뭐 이런 것들이 큰데 특히 그 임금 관련된 차별은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2013년 OECD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졸자의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고졸자 평균 임금의 157% 정도 된대요. OECD 평균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대졸자 평균 임금이 고졸자 평균 임금의 200%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엄청난 격차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진급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들 생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제가 있었던 거죠. 조금만 보태면 네. 제가 원래 이제 노동 이런 걸 전공해서 그쵸. 조금만 보태면 이제 대졸자들은 화이트 칼라하고 고졸자는 브루 칼라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화이트 칼라 브루 칼라의 또 근본적인 차이는 화이트 칼라는 구상 노동을 하고 브루 칼라는 실행 노동을 하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는 도시에 사무실에 있고 브루 칼라는 현장에 공장에 예, 있고. 공장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선생님하고는 약간 다른데 선생님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8, 90년대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대학이라는 게 평균 학력 비슷하게 돼서 이제는 대학을 안 가는 사람이 너무 소수인 거예요. 아까 그 그러니까 통계 자체가 예, 맞아요. 그 70%가 대학을 사람들에 간다니까. 대해서 다수가 형성이 돼 버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인식들이 쉽게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이라고 하는 게 보편화되면서 뭐가 있냐면 대학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를 배우는 어떤 특수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대학 생활,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 생활이 좀 짧지만 남성분들은 군대까지 갔다 오기 때문에 대학이 한 어떤 분들은 짧아야 6년이고 길면 7, 8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배우는 다양한 문화적인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때문에 학생이면 봐줍니다. 뭔가 이렇게 약간 봐주는, 거기서 누리는 특권들 속에서의 문화 향유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부분이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8, 90년대까지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바뀌어서 너무 다수 대 소수, 그 다음에 그 문화를 향유한 집단과 향유하지 못한 집단의 차이도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이제 현실적으로 대졸자하고 고졸자 뭐 그 사회적인 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건 있죠. 맞는 예. 것 같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것을 좀 이렇게 완화해 보기 위해서 우리 고졸자 이제 우대 정책이랄까 이런 걸 이제 펼치니까 우리 이제 대졸자들이 또 약차별이라고 노력한 만큼 그렇죠. 예. 차등 대우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건 역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인식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직무 능력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학력하고 직무 능력은 분명히 다른데, 네. 직무 능력이랑 학력을 동일시하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인식의 문제도 사실 여기서 좀 그 부분에서 이제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벌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필연적으로 승진에 개입하는 어떤 연고주의라든지 줄 세우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 문제들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조금 얘기를 좀 바꿔서 말씀드려 보면 지금 요 얘기하면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생애 주기라는 게 있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 삶의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보통 이렇게 설정들을 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생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면 소위 취준생, 취업준비생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이 돼서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건데 이걸 청년기의 보편적 생애 주기로 이제 설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학교 졸업을 중간에 대학생이라는 그 주기를 중간에 넣다 보니까 이게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대학생 위주로 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고졸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준비생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소외가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죠. 예,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부터 예.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에서 청소년도 사실은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네. 못한 청소년들은 청소년 정책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사실은 이렇게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좀 아까 스님 말씀처럼 워낙에나 70%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그러니까 다수가 이미 대학을 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일단 보편적으로 다수를 위해서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배려하고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통계를 보니까 대표적인 청년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장학금 지급인데 대학생이 아니라 가질 수가 없죠. 맞습니다. 2019년도에 3조 6천억 원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70만 명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예외 없이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대상이 돼서 여기에 고졸자는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학 등록금이 우리가 비싸다는 얘기가 계속 논의가 돼서 결국 세금으로 지금 갖다 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감을 시켰고 그다음에 예전같이 대학이 적어가지고 몇몇 사람만 대학을 가는 구조가 아니고 이제 몇 년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신입생 숫자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대학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는 그 점을 고려하면 대학생 중심으로 맞춰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대학을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앞으로는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예전에 제가 바둑을 좀 이렇게 뒀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창호가 바둑을 굉장히 잘 뒀었는데 대학 안 갔습니다. 그렇죠. 걔는 대학에 오라고 스카웃을 받았어요. 명지대 바둑학원가에 뭐 스카웃 받았는데 아유 난 필요 없다.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자기가 바둑을 둬서 지금은 이제 이세돌 이런 사람을 알고 있지만 사실 성적만 놓고 보면 이창호를 이세돌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전성기 때 성적을. 그런 식으로 소신 있는 사람만 앞으로는 대학을 안 갈 거다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대학을 안 가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뭔가 소신이 있거나 어떤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만 대학을 안 갈 거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지금 막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회 과도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소수지만 이제 대학을 안 가고 고졸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람층이 분명히 있는데 사회 통합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아까 대졸 정책들을 대학생 중심으로 자꾸 펼쳐버리면 그 불평등도 심해지지만 그러니까 이 인류학자 중에 폴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러닝 투 레이버라는 그러니까 그 책을 썼는데 그 민족지를 보면 그런 거거든요. 학교 때부터 자꾸 차별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라든지 무슨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저항하는 이런 걸 어릴 때 학교에서부터 이제 체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현장에 가서도 이제 그 반정부, 반시위 이런 것들로 자꾸 이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립 혹은 그 부정 혹은 반대 방향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쭉 그렇죠. 흘러가는 그런 거죠. 걸로 쭉 계속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정책적으로 보호받아 보거나 대접받아 보거나 한 기억이 없는. 불교적으로 그런 업을 키워가는 거네요. 그렇죠. 일생이. 그런 층이 사회 누적이 되면 그게 어쨌든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부담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기회가 돌아가는 이런 것들은 좀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학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학벌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뭐 삶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들 흔히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개념들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도대체 학벌의 개념이 뭔지 유 교수님이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특히 한국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학연을 중심으로 이제 그 서열이 매겨지는 그러니까 학연이라는 그 연고라고 하는 건데 그 연고 집단이 학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 그걸 이제 학벌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처럼 아까 학연을 중심으로 뭐 서울대학이다, 서울대 동문회 뭐 이렇게 해서 자꾸 학벌 중심으로 이제 서열이 형성되고 아까 일렬로 쭉 세워지고 이런 사회를 학벌 사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학벌 얘기를 잠깐만 보태서 해드리면요. 예전에는 이제 어떤 선생 밑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개념이 유교 사회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논어에서 그 얘기가 학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시습지면 불영여루와 불언자와내하니 불언역화, 불영낙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버두자가 있고 벗붕자가 있어요. 그렇죠. 네. 버두자는 그냥 친구예요. 술 먹다 만나고 그렇지. 뭐 길에서 만난 친구를 버두라고 하는 거고 벗붕자는 같은 선생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문. 유붕이 자원 박내. 그러니까 벗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 붕이 왔을 때 말이 통하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공자도 벌써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학벌의 원조격 문헌입니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직격적으로 한번 그냥 직접적으로 뭘 한번 여쭤볼게요. 물어보시려고. 학벌에 따라서 정말 삶이 달라지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 학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장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는 사람일 거예요. 저는 석사를 2개를 했고 박사를 6개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장 오래 다닌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저거는 취미 판단을 통했을 때 만족을 주는 거고 어떤 수단으로서의 교육은 절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 집단까지 만든다는 것은 자기가 성공하는 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행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점 자체가 이익에 맺혀져 있으면 그것은 결국 불행으로 통하게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 말씀은 학벌이라는 게 학벌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실제로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벌에 따라서? 그 네. 경향적으로 보면 네. 이제 학력 인프레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의 지식이 자꾸 이제 기술도 고도화되고 그렇게 될수록 그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충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학벌이 올라갈수록 자기 삶의 질이 이제 좋아지는 이런 이제 경향적인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처럼 삶이라는 게 이게 일에 대한 만족도도 그렇고 삶이라는 게 열정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예.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사실 타의에 의해서 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아까 입시 같은 건 대표적인데 그런데 내가 정말 열정이 불타서 몰입하고 100%, 120% 에너지를 동원할 만큼 자기 동기가 부여되고 이런 게 성공으로 가는 혹은 또 삶의 만족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컨대 동대문 시장에서 대학을 안 가고도 동대문 시장이 정말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자기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을 하고 삶의 질을 바꾸고 그런 기회도 저는 현실적으로는 얼마든지 성립 가능하다. 다만 추세적으로 경향적으로 삶의 질과 교육이 어느 정도 비례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학벌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세대 때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소위 이제 인류대학 나온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점 그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 형태로 점점 가는 과도기가 아닌가 싶고 그런 걸 자꾸 겪다 보면 아, 대학이라는 게 꼭 모든 걸 보장해 주지는 않는구나 라는 사회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저희 듭니다. 세대 정도만 해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동감을 하는 세대고 근데 변호사님 정도 세대면
그 문제가 벌어진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신도분들이 다 변호사님 세대나 그 위에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애들을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을 뭐 영어 유치원 다니지 말고 그냥 뛰어놀게 해주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는 스타일이지 뭘 막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것 자체를 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꽂히면 맨 위까지 올라가고 안 꽂히면 뭐 꼴등을 해도 아무 신경 안 쓰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눈치를 안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은 그냥 행복한 게 좋지 뛰어놀게 하고 이 조금 더 빨리 가르친다 그래서 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통계까지 얘기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애들이 다 다니기 때문에 불안해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우리 있죠. 애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다 그렇죠. 가는데 네. 우리 애만 안 가면 이게 뒤처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종의 막 일단 사회적 밀어넣고 보는 동자현상이에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른 세대들이 일단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희 정도나 저희 밑에 세대들이 위로 기성세대로 올라올 때까지는 바뀌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얘기하자 그러면은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애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그 사실도 참 씁쓸한 학원을 일인데.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게 요즘 예. 초등학교 어린이들 예. (18세) 미만 아동이 스스로 매긴 삶의 만족도는 6.6점, OECD 회원국 평균인 7.6점보다도 1점이나 낮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5명당 1명꼴로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관계자들한테 다 이 내용을 발표하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직원들과도 만났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좀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영상 보셨는데요. 최근에 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직접 아동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네바에 있는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를 찾아서 그 우리나라 학생들의 실태를 알렸더니 그것을 들은 유엔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거죠. 참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프고 좀 네. 창피하고 네, 창피한 애견하기도 하고. 네. 사실은 가서 그 아이 부모님들을 굉장히 부러워요, 사실 저는. 엄청 대단한 상상도 하기 힘든 이 그렇게 자기 그렇죠. 문제를 호소할 수 있다는 것도 보통 예. 굉장한 용기이고 진짜 이게 뭐 9 to 5가 아니라 10 to 10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방학이나 주말이면은 학원에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이네요. 그나마 네, 10시 이후는 공부한다는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지금 10시까지인 거지. 그거 안 막아놨으면은 12시 1시까지죠. 이게 지금 당연히 성인 연 평균 노동 시간보다 깁니다. 학습 시간이. 그리고 최근에 그 공전의 히트를 친 드라마 있죠? 스카이캐슬.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뜨문뜨문 봤는데 저희 집사람도 아주 그냥 공감을 하면서 몰입해서 보던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오를 것을 강요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우리는 공부라는 이름으로 아동 학대 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사람은 행복할 거야라고 그 꽃들에게 희망을 그 동화가 딱 그거잖아요. 계속 올라가면 뭔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행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야 되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한 좌표 측정이 있어야지 수단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하는 건 진짜 위험한 생각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뭐 젊으나 나이가 들거나 인생이 고라는데 두카라는데
스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 가본들 사실 뭐 저희들도 느끼는 거지만 별거 없죠. 그러니까 스님 말씀대로 순간순간에 하여튼 행복을 느끼는 거 지금 여기서 뭐 그게 최선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를 저는 평생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그게 설령 성적이 안 나와도 만족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는 내 소신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성적과 관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관계없어. 내가 생각하기로 이것이 내 뜻대로 된 거면 그러면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인 거지.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열자에 그런 게 있어요. 열자 책에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에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 소신도 없다면 결국은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계속 벌레가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한번 작동되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 구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환기하고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건 모든 사람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슬프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그 학비로 들어가는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걸 다 합치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IT나 이런 거 4차 산업 시대를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가 될 정도의 자본이에요. 청년 실업이 다 해결이 되죠. 그런데 그 자본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굉장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으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얘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학기적 공부를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애들은 대학 진학률이 적어도 하고 싶은 애들만 하니까 경기력이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유럽 같은 데서, 유럽은 어차피 뺑뺑이잖아요. 대학 자체도 뺑뺑이잖아요. 소르본네에 가고 싶으면 그 옆 동네에 살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시기한테도 지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개인의 저는 이제 그 가치관이랄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타자 준 거, 타자가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타자 눈치 보고 타자의 평판에 이렇게 자꾸 좌우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자기 중심. 그러니까 그걸 이제 타자 준 거에 의해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의 눈으로 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자꾸 거칠해하고 체면체리고 그 겉으로 누구한테 보여주기식이고, 그것보다는 사실 속칠해 자기 내면을 건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내적 양식을 쌓는, 그게 더 훨씬 더 자기한테 유리하고 그 되는 장사인데, 남한테 보여주고 남 체면 생각하고 남의 기준으로 내 삶을 사는, 그 어떻게 보면 주인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남 시키는 대로 사는 그런 이제 허상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아까 스님 말씀처럼 자기를 찾아가는 이런 게 좀 이따 이제 불교적 대안하고도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자기 내면을 살찌우고 자기 것을 확립하고 그런 가치관이, 사회가 설사 그렇게 압력을 가하더라도 자기 중심을 가지고 심지를 가지고 거기에 저항하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힘, 내적 힘, 이런 것들을 기르는 그런 것도 조금 이제 확립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칠해하고 보여주고 체면체리고 눈치 보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그게 아이들을 스트레스로 놓는 주범이죠, 사실은. 소위 스카이 대학부터 인서울대학, 뭐 10대 대학,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학을 마치 그냥 뭐 그 특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계급처럼 이제 줄을 세우는데 지역 편차도 크죠. 또 입시 성적에 따라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을 줄 세우는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네. 서열화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현상이 그렇다는 거 인정을 하지만, 예, 인정은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또 아니죠. 예,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연구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학이 서열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일부 대학들이 그 연구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독점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독점을 좀 사실은 좀 깨서 조금 이렇게 자원들이 좀 분배가 될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 서열화 문제는 조금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네. 대학 서열화와 관련해서 잠깐 네. 말씀드리면 특성화라는 얘기를 계속 하지만 사실 나라가 적어서 특성화가 어렵고 그다음에 대학 서열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획을 그었던 게 중앙일보예요. 그래서 중앙일보라고 하는 대학 매체에서 평가. 계속 평가를 대학 했었고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일수록 더 유리하게 점수를 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학 서열화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대학의 자본화 그다음에 상업화로 막바로 연결되는 더 위험한 쪽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힘을 가진 학교는 지금은 역전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대학 그러니까 중앙일보 평가가 이제 대학에 또 좀 또 부정적인 것은 서구화도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세계화 선도대학 이렇게 해서 교수도 영어 강의도 해야 되고 영어로 심지어 그 출제도 하고 이렇게 할수록 대학에서 점수를 더 주고 지금 현재 아마 그 등재지 이런 것도 영어로 된 어쨌든 학술지에 저걸 하면 2배씩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뭐 극단적으로 어떤 모 대학은 국내 학술지에 실으면 빵점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영어 학술지에 실어야 되는 이거는 국내 대학의 연구 기반을 사실은 붕괴시키는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가도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질적인 부분에서도 문제를 가져왔죠. 이게 지표 자체가 전부 양적 지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질적 수준에서 어떤 심화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문제를 박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은 우리 독일 대학의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뭐 일단은 뭐 평준화되어 있다. 사실 뭐 꼭 독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프랑스도 사실 마찬가지고 유럽은 대부분 그래서 실제로는 유럽 연합에서 대학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대학들도 있고 뭐 그런데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좀 무상교육 혹은 이제 어떤 장학금 혜택이 굉장히 충분하게 주어지고 있고 뭐 그다음에 대학 진학률은 한 30%에서 40%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어쨌든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잠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 가면은 처음에 대학교 1, 2학년 때는 한국에서 유학 간 아이들이 훨씬 더 성적이 높대요. 근데 이게 대학 졸업할 때쯤 되거나 대학원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근처에도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그냥 의무적으로 부모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했던 아이들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뭔가 노력했던 아이들하고의 그 격차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질적 격차가 커지는 거죠. 사실은. 오너식으로 말하면 즐기는 자를 못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이제는 좀 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특히 불교적인 시각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지금 저희들이 무슨 그 학생 선발 방식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교육제도의 문제, 또 학벌주의의 문제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입시제도를 단순히 바꿔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아니죠. 네. 그렇게 될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이제 그 미래에 적합한 인재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길러낼 것이냐,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대학을 취업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취업.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이제 취직하기 위한 학원이 되는 거죠.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런 부분 물론 이제 한국의 대학이 성장하는 과정에 분명히 그 기업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들을 교육해내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의 이제 대학의 성장 과정에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하고 지금 현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학 교육은 여전히 산업사회적인 교육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기업의 요구하고 대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 카르텔을 깨지 않는 한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불교적 얘기를 조금 하니까 이제 우리 이제 현대 교육이라는 게 이제 아까처럼 기술 교육 중심으로 이제 예컨대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일제 시대 이전에 수신 과목이 있었어요. 수신 과목은 정말 이제 우리 인격을 수신하는 이런 강좌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가 기술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인성을 올바르게 이렇게 바르게 키워내는
그러니까 그래서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수단화된 지식 수단의 교육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근대성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교육이 쭉 흘러왔어요. 그런데 부처님이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다가 아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아까 자기 인성을 그 내면의 불성을 이렇게 발현시키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가야만 이게 이제 행복과 자기 만족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 지금 가장 저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그러니까 인성 교육, 사람 만드는 교육 이게 굉장히 부족해지고 오로지 학원 가서 점수 잘 받고 그런 것 쪽으로만 한 줄로 그냥 쫙 세워져서 그래서 아이들 아까 이제 뭐 아이들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심하지만 온 국민 전체가 시달리는 이런 걸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졸업해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사회 인간관계 점점 삭막하고 그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근데 인격 교육이 되고 깨달음 교육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도 훨씬 원만해지고 사회적 자본이 풍요로워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독일 교육제도 얘기하면 독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선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또 교육의 목표 자체가 취업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에서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삶의 질을 부드럽게 삶의 기회를 부드럽게 만들 거냐, 질을 풍부하게 만들 거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할 거냐, 그런 측면을 교육 철학적으로 좀 저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 좀 고려해야 될 게 이제 그 우리나라 전경련처럼 미국의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이제 BTR이라고 하는데, BRT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포용적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기업의 사명을 재정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뭐 계열사, 그러니까 협력 업체들에게도 공정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품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점들을 좀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교육의 방향이 조금 틀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캐나다 그 미래 발전 연구소인가 거기에서 향후 20년간 캐나다의 발전할 길 거기에 이제 불교 사상, 불교 철학을 굉장히 많이 개입해서 이제는 함께 공생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이런 인성과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미래 사회에 오히려 성산이 있다. 그래서 환경과 나,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크게 이렇게 잡고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선도적일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통 부처님 하면 수행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출가하기 전에 1등 출신입니다. 이 양반이. 예, 공부가 1등 출신이라니까요. 체육부터 시작해서 다 잘하셨죠. 이게 1등 출신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는 1등이 아니었으면 위로 올라가야 돼라는 생각을 했을 건데 아마 1등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시 보고 이것이 맞나에 대한 좌표 설정을 다시 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출가하는 쪽으로다가 전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도 많고 왕자니까 가진 것도 많고 머리도 좋아서 1등이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는 상황에서 보면 이게 과연 행복이냐에 대한 공함이 들었겠죠. 그게 저는 출가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당나라 때 다나 천연 스님 출가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양반이 이제 과거 시험 보러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예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과거 시험 보다 보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전설고향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꼭 중학집에 뭐 이제 여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뱀도 있고 이렇게 변신을 하고 이렇게 뭐 하는데 중국은 땅이 크니까 수도까지 가서 시험을 보려면 하세월인 거예요. 그래서 별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다가 이제 절에 유숙을 하게 됐는데 그 스님이 이제 불을 지르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은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관장 아니 이제 그렇죠. 관리를 뽑는 성관장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과거 시험 보러 가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거 말고 선불장인데 부처를 뽑는 과거장이 있는데 아느냐?
이거는 평생이고 행복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데도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가 여기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양반이 출가해서 이제 큰 스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나산에 사시면서. 그래서 다나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다나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스승이 이름을 지어줄 때 너무 천연덕스럽게 행동을 해서 부처님 불상에 목마를 타요. 뭐 이래서 너 참 천연스럽다 이랬더니 천연이 되는 건데, 그래서 행복의 좌표를, 그러니까 선관장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높은 관직이에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의 문제하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1등을 하면서 고뇌했었던 문제가 다나천연에게서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리가 돼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행복을 찾을 것이냐. 이 부분이 부모가 판단해줘서는 안 되고, 그거는 자기가. 너무 어떤 억압이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 안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조가 한 번 정도는 존재했으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또 이제 그 부처님 탄생 때 아지타 선인이 이 친구가 이제 이 아이가 석가족의 왕자가 아니라 인류의 스승이 될 수도 있다. 그러고 이제 출가를 실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석가족의 왕자가 됐으면 아마 석가족이라는 그 한계 안에 있지 인류의 스승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성공, 우리 민족의 성공, 혹은 뭐 나의 가족의 성공, 이런 어쨌든 집단이기든 개인이기든 이게 이제 공부의 동기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그 시사점이 주는 교훈이. 그래서 우리는 나도 성취를 하지만 동시에 내가 속한 우리 전체, 그러니까 보편적 이익을 실현하는데 내가 일정 정도 기여를 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 부처님의 그 일화가 주는 그 교훈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 것, 이것들을 넘어선 세계, 그걸 좀 비우고 넘어서는 세계, 이런 것들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그런 가르침을 지금 이 교육제도 서열화되고 이런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면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막막한 주제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말단적인 어떤 무슨 뭐 취업 문제랄지 뭐 입시 제도를 바꿔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 같은 결론은 제가 감히 이제 내려보면 어떤 불교적인 생각이 투영된 그런 교육 철학, 이게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 그러니까 대학 들어온 친구들, 막 대학 들어온 친구들에 대해서 좀 덧붙이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여름방학,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래요. 특히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거 없는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제일 힘들어요. 그 힘든 이유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주변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아까 스님 말씀하셨던 거죠. 대학 오기 전에 있으면 더 좋겠고, 대학 와서도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교계가 지금 박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들을 좀 담아내서 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좀 그리고 한 생겼으면 가지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대학이 부의 세습 구조가 안 됐으면 하는 거는 좀 사회적으로 이게 뭔가 제도화 돼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는 옛말이고, 지금은 많은 자본이 들어간 사람에게 좋은 조건이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대학에,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을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더라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부의 세습 구조로 되면 계속 이거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함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라도 그거는 국가나 사회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된다는 생각은 그건 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한 얘기가 시청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